네, 반갑습니다. 강남대학교 최희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한국의 정신질환 당사자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인데요. 특별히 정신건강 영역에서 고용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직업재활과 고용의 영역은 아직까지도 초창기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고 많이 미흡한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정신질환 당사자의 고용지원 정책에 관한 발전적인 논의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정신질환 당사자의 고용 실태 및 직업재활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에 있어서의 문제점, 어떤 어려움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발전 방향, 어떤 정책 제안이 시급히 요청되는지, 주로 저는 이제 향후 발전 방향, 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신질환 당사자의 고용 실태 및 직업재활 서비스 현황에 관한 부분인데, 전달체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원화되어 있죠.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상 전달체계를 먼저 보면 요 통계는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그리고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에 의해서 이제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현재 전체 인구 대비 정신장애 출연율은 2020년은 이제 조사 방식 차이 때문에 출연율, 등록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2017년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24% 정도니까 인구 1000명당 2.4명이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제 이 추정 정신장애인의 수는 11만 6,079명으로 이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등록 장애인 수는 10만 69명이에요. 그래서 추정 정신 장애인 수 대비 이제 등록률을 보면 86.2%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전체 등록 장애인 대비해서 등록한 정신 장애인의 비율이 있는데 지금 여기 통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낮습니다. 한 3% 정도? 전체 장애인 등록 대비해서 비율로는 굉장히 적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인해서 장애 등록을 하고 있지 않는,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실질적인 정신질환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상당히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그 규모는 지금 통계에서 제시된 추정치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률은 통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은 정신장애인 사회보장 수급 현황인데요.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정신장애 영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수급자 비율을 봤을 때 60% 정도입니다. 이거는 장애인 가구 평균이 19.1%로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열악하죠. 마찬가지로 의료급여의 수급자 비율은 70.8%, 전체 평균, 장애인 평균 25%에 비해서 여전히 높고, 또 주거급여의 이제 수급자 비율 역시도 40.9%로 추정이 됩니다. 전체 장애인 가구는 14.9% 정도이니까요. 이것만 봤을 때는 전체 15개 장애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는 정신장애인 수급 비율을 보니까 전체 3,208명 중에서 수급 비율은 2.8%, 굉장히 미약하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은 경제활동 현황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한 것인데요. 정신장애인의 이제 경제활동 참여율을 한번 보시면, 전체 이제 장애인 평균 31.3%에 훨씬 못 미치는 6%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그리고 매우 낮죠. 취업률,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도 5.3%, 전체 장애 평균의 29.5%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15개 유형 중에서 이 통계로만 봤을 때는 가장 낮다, 최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장애 유형이 뭔가 봤더니 그 다음으로 뇌병변 장애, 뇌전증 장애, 호흡기 장애 뭐 이런 비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상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로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 실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보니까 요 이제 단 2년의 통계인데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신장애인 분들이 이용률은 전체 19,734명인데 비해서 정신장애인 수는 928명, 이용률이 4.7% 정도 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시설이 전국에 13개인데 비해서 장애인 복지 영역은 72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의 7배에 가까운 수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현재 장애인복지법 15조 조항이 이제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현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상에서 지금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분들이 장애 등록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유입이 돼서 더 질 높은 고용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도 합니다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정책 제안 제가 1번에서 다시 한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용률은 2년의 통계 수치지만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공식적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이용한 부분은 아니고 개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서 등록한 정신장애인 분들을 재량을 발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상 전달 체계에서 직업 재활 서비스 현황을 한번 보면요. 이 공식 전달 체계는 정신재활 시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정신재활 시설을 5년 전에 제가 이제 연구 용역을 받아서 수행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가 가장 최근의 전국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96개소가 참여했고 이 유형은 이제 직업재활 시설을 포함해서 주간재활, 생활시설, 종합시설에서 이제 이 직업재활을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빈도가 주간재활과 직업재활 시설이 높고요. 직업재활이 전담 인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이제 76%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안에는 겸직, 네, 중복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없는 경우도 24%. 네, 그래서 전담 인력이 굉장히 소수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겸직하고 있는 이런 특수 상황에 있다. 취업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이 통계는 유형 구분 없이 전국의 정신재활 시설에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들을 모아서 이제 조사한 것인데요. 시설 등록 정신장애 질환 당사자 수가 평균 한 개 시설당 평균 35.68명. 반에서 취업한 정신질환 당사자 수는 10.96명. 네, 고용 형태는 지원고용, 임시취업, 독립취업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황을 지금 볼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 시설에서 직업재활 서비스의 내용으로 어떤 것들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가? 네. 현장에서는 직업 준비, 이력서라든가 면접 기술, 직업 상담, 취업 회원분들이 자주 모임, 직무 지도, 네, 이런 순으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취업 직종을 보면요.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직, 생산직 이 세 개 업종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이 비율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약간 비율이 낮은 사무직과 기술직의 낮은 비율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직업재활 실무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시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이제 미등록하신 정신질환 대상자분들이 취업장 개발이 어렵다. 이 분포가 가장 높았고, 네, 얼마 차이는 나지 않지만 사업 전담 인력이 부족해서 직업재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응답도 꽤 높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 탈락이 염려로 취업을 기피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네,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현재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간단한 현황을 통해서 직업재활과 고용지원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존재하는지 저는 먼저 제도적, 정책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 정책적 측면을 먼저 보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예측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신질환 당사자분들이 장애 등록 여부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가 보건복지부 조직도상에서 분리되어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등록한 정신질환 당사자분들이 받게 되는 복지 서비스는 우리 정부 조직 제1차관 소속 장애인 정책국 장애인 자립기반과가 되겠고, 여기서 보통 논의가 되고, 미등록한 정신질환 당사자의 복지 서비스는 제2차관 소속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주로 논의되고 기획되는데요. 서구도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점이 두 전달 체계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처 간의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일단 두 부처가 성격이 굉장히 상이하고 또 분절적 구조로 세부적인 복지 서비스의 어떤 계획과 논의를 기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장애 미등록으로 인해서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 자, 이 부분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등록 장애인에 한해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 미등록자분들은 직업재활 고용 영역에 있어서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를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재활 서비스 인프라와 총량이 양적 질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네, 당장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만 단순 비교를 해봐도 일단 기관의 수 차이가 거의 700개 대 100개, 7배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서비스 총량도 부족할 뿐더러 거기에 따르는 질적인 부분들, 그 전담 인력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네 번째는 기관 간 연계가 이제 부족하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정부 부처 간, 복지부의 두 부처에 이원화된 체계 외에도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관련 기관들, 정신재활 시설 안에, 유형 안에 주간재활 시설과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시설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정신재활 시설과 장애인 복지관 같은 복지기관들 간에도 연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재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협업 역시도 고용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기관 간의 독자적으로 정책 추진은 굉장히 잘하는 구조이지만, 이런 여러 기관들이 서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연계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분들이 아까도 이정화 대표님 얘기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도 적어도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만 겨우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의료와 생계급여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지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에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로 유인 대책이 필요한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실천적 측면은 어떨까요? 한 6가지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하는 그 상황에서, 고용이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장애 등록을 내세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제한된 기회를 받습니다. 고용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고용 기회에 대한 정보조차도 이제 좀 차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정신장애인 분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가? 그리고 전담 직원이 있는가 보면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창구가 좀 막혀 있고요. 장애로 인한 장기 근속이 어렵습니다. 신체 장애와 달리 정신 장애의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직업훈련이 기회가 부족합니다. 일단 좀 먼저 이런 선경험을 갖고자 해도 굉장히 단기간에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질환 당사자분들이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것들은 많이 이야기가 되었죠. 지금 아까 조사에 의해서도 단순 업종에 거의 몰려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된 이후에 이제 사후 적응하는 문제인데요. 고용이 어렵게 됐지만 취업 적응상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데, 현재 이제 현장에서 그 직무지도원을 배치해서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 훈련과 정식 고용에 이르기까지 한 6주간의 기간 동안 직무지도원이 배치됐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예산 부족으로 인력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현장의 기관에서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렇게 취업장에 가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용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업체에서의 여러 대인관계 문제, 고용 후의 사후 서비스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제도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발전 방안을 7가지로 이제 제안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질환 당사자를 위한 고용지원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데요.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상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업재활 시설에 대한 확대와 기능보강 지원에 관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시설 특성에 따른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접목한다든가 기존 시설에 대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 부분들이 이제 거론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 특성을 반영한 고용 서비스, 주로 신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에 집중되어 있어서 직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지만 개인의 직무 환경, 정당한 편의 제공에 목적을 둔 직무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둔 접근이 요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당사자의 인턴제 확대라든가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료 지원 활동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일자리들이 개발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영역은 앞으로 개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들이 개발될 수 있는데,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어서 일자리도 분명히 좀 고려해서 배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중심의 개인 맞춤 지원 체계가 구축할 필요가 있죠. 현재 지원 체계는 개별 시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사회 중심에서 민간 협력 방식으로 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방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네트워크 협력이 정부 부처 간, 공단 시설 간, 정부와 지자체 부처 간에 필요하다. 그리고 미등록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서비스가 부여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발달장애 영역에서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지정되지 않아도 미등록되지 않아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영역에서도 장애 등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서 고용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참여 권리로서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권리 보장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보장 제도와의 연계도 필요한데요. 고용 안전의 이런 부분들, 취업을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의 일자리를 별도로 만들어주거나 근로경험 기간으로 지정을 해서 수급권 탈락을 유예하는 방안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화된 장애인식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은 현재 장애인식 개선 교육 안에서 사업체별로 정신장애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특성이 반영된 그런 이제 제도들이 개선이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정신질환을 이유로 우리 법률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그런 그 결격 조항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직업재활부터 현황 또 고용지원에까지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고요. 잠깐 질문 받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그 질의 목록을 좀 받았는데요. 거의 이렇게 질문의 영역에 들어오신 것들을 대개 다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정도만 질문 받고 다음 연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고용 지원 시스템이 굉장히 인프라가 취약한데요. 당장 그래도 시급하게 뭐부터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요거부터라도 시작을 하자. 그런 좀 시작할 때 초석이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 등록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제도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저는 장애 등록 여부보다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점 자체를 자꾸 등록 쪽으로 이제 몰아가게 되면 발달장애 영역처럼 저희도 이제 그 대상의 필요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제도가 좀 풀리게 되면은 장애 등록 미등록하신 모든 분들이 고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도적인 차별들을 조금 덜 받는 구조로 해서 일단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편견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좀 강조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